어둠의 감시자, 일명 다크와처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상하고 애매한 존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게다가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그들은 오랜 동안 의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대 전설에 언급되어 있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곳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 중 한 곳인 산타루시아 산맥 안에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어둠의 감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알려지게 된 내용은 황혼에만 볼 수 있는 유령 같은 거대한 인간으로서 약 3m가 넘는 키에 실루엣이 산맥의 능선과 봉우리를 따라서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산에 탁 트인 허공을 응시하다가 그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가끔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람처럼 사라진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추측 속에 빠져 현재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타바바라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추마시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서 처음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동굴의 벽화로 그들을 그리기도 했으며 1700년대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을 로스 비란테스 오스크로스, 즉 어둠의 감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의 전설적인 작가 존 스타인백은 그의 1938년의 글에서 이들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를 죽인 10대 소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가 숨기 위해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날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습니다. 얘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려거든. 그때 어둠의 감시자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말을 하려고 하지도 말거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당부를 한 어머니의 말을 뒤로한 채 산으로 가던 그에게 나중에 실제로 어둠의 감시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산으로 도망가던 중에 길을 찾기 위해 마른 능선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형상을 한 채 바위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순간 그는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고 더 이상의 호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재빨리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시 후 바로 그가 다시 올려다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한편 시인이었던 로빈슨 제퍼슨은 1937년 당시 그의 시 당신이 나에게 준 조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 길고 긴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찰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눈에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인간이 아닌 형태였다. 그것들은 능선 뒤에서 지켜보기 위해 왔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고요한 황혼 속에서 그에게 향하는 모습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더니 이내 녹아내린 그림자 속으로 다시 녹아들었다. 이러한 글을 쓴 사람들이 감시자들 중 한 명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족들은 어둠의 감시자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지역의 전설들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쓰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었던 것이었죠. 한편 60년대 중반 지역 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몬트레이 반도 지역의 한 주민은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이상한 형체를 한 어둠의 형상을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옷과 모습을 알아차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교장이었던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동료 등산객들을 불렀지만 이미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을 일부러 조사하기 위해 간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검은 형상의 인물들과 함께 사라지고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감시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가능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론을 들자면 사람들이 단순히 브로켄의 환영 또는 파레이돌리아를 경험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레이돌리아는 변상증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뇌가 사물에서 그 패턴을 찾을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비탈을 볼 때 마치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물을 보거나 구름 속에 떠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맥의 측면을 가로지르는 일몰의 긴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은 우리가 산에서 얼굴을 찾는 것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형태나 인물을 보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인 브로켄의 환영은 독일의 브로켄 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브로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요괴와 같아서 브로켄의 요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반대 방향의 구름을 향해 드리워진 확대된 그림자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환영의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자가 이상한 색상, 고리 또는 그림자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개로 덮인 산이나 그 산 위에 서 있을 때 발생하며 비행기 창밖을 내다볼 때도 가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환영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억지로 맞춰진 과학적 이론일 뿐 그것이 진짜 환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3m 이상의 거대한 인간과 같은 생물이 해안을 따라 산속에 숨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상한 착시 효과였으며 단순히 뇌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속임수였을 뿐일까요? 이에 대한 경험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의 안드레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2016년 나는 여자친구와 해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밖이 칠흑 같은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헤드라이트 앞에서 길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듯한 커다란 그림자 형상을 보았다. 눈에 띄는 특징은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키가 매우 크고 어둡고 그림자가 있는 생물이었다. 만일 여자친구가 내가 방금 본 것을 함께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내가 본 것처럼 그것을 보았다. 우리는 며칠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혹시 그 이상한 그림자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산타루시아에서 검은 감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찾으러 간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가졌던 애리조나의 댄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10대였을 때 나는 산으로 올라가 하이킹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이킹을 하던 중 나는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산맥으로 들어갔었는데 팔에 털이 곤두섰을 만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혹시 근처에 퓨마라도 있을까봐 급히 주위를 둘러보다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니 깎아지른 듯한 벽 위에 구멍이 뚫린 듯한 작은 동굴이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두건을 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얇은 베일로 가려져 있는 듯하여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건과 망토는 너덜너덜하고 찢어져 보였다. 그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옷만 펄럭였는데 나는 그만 소름 끼쳐 급히 돌아서서 내가 왔던 길로 도망쳤고 그 후 다시는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 지역은 비포장 도로였고 선로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여행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당시 내가 보았던 그것이 인간이 아니었고 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라고 회상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경험담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이클이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콤픽 근처의 산타루시아 산맥에서 몇 번 캠핑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산등성이에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매우 낯선 에너지를 경험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땐 나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 나와 다른 한 친구는 둘 다 실제로 낮은 구름에 의해 그 일부분이 가려진 높은 능선에서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던 자를 발견했다. 우리 셋 중에서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날 밤 잠을 잤을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 바로 짐을 싸서 북쪽으로 다시 이동하기로 결정했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경험담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2018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제보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외딴 산맥을 따라 하이킹을 하고 있었고 산을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이킹을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 산 정상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인가 있어서 나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 그것이 물건인지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장난스럽게 그것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내게 손을 흔들었던 것이다. 나는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산 정상의 그 모습도 연기 기둥을 내뿜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그것이 흐르는 듯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닥에서 거의 떠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도망가다가 무릎이 삔 채로 미친 듯이 차로 달려갔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목격담이 있지만 끝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에 캘리포니아의 브라이언이란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나는 어느 이른 아침에 내 여동생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있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매우 크고 어두운 인물을 보았다. 당시 우리는 길가의 철조망 울타리를 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매일같이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매우 수상쩍게 생각했다. 우리는 그것이 멀리 떨어진 계곡과 산을 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 수상한 인물 뒤에서 천천히 차를 타고 지나갔다. 그것은 매우 넓고 고든 어깨를 가진 큰 망토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우린 처음에 그것을 멀리서 보았을 때 덩치가 큰 콘도르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키가 거의 3m가 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보였지만 우리가 낭떠러지 길에서 돌아서 더 잘 볼 수 있는 지점을 지나가면서까지 그를 계속 보고 있었을 때 그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과 목격담들처럼 어둠의 감시자라고 불리는 그것은 키가 매우 크고 때로는 거대한 크기에 특징 없는 어두운 실루엣으로 묘사되며 종종 챙이 있는 모자를 걸치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황혼과 새벽 무렵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데다가 전설이나 목격담에 따르면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가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었죠. 심리학자들은 탈진이나 고립으로 인한 자연 자극에 대한 환상, 환각 또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초저주파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종 초자연적 관찰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목격이 그렇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감시자라는 다크와처. 이 용어는 원래 로마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고대에는 이 영혼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 생물, 수호동물 또는 엘프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영이라는 문자임에 대한 믿음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보다는 덜 초자연적인 개념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도 어둠의 감시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존재들이 찾고 있거나 보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올드 원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그들은 미국에 백인이 도착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스페인 탐험가들은 이 불가사인 존재를 만났었고 몇몇의 멕시코 군인들이 그들을 보았다고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목격들에서 산에 거주하는 유령처럼 보이며 검은 모자와 망토가 포함되어 있는 어둠의 감시자. 이 신비한 존재의 기원과 정체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고대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감시하며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많은 상상과 추측이 있겠지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의 많은 암석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인들의 흔적은 오랜 옛날 당시의 모습을 현대 사는 우리들이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지 중 한 곳인 빔베트카 암석 지역은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 그리고 역사적 시대를 아우르는 인도 중부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인도 최초의 인간 생활의 흔적과 아슐리아 시대의 유적지에서 시작된 석기 시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7개의 언덕과 약 10km에 걸쳐 분포된 750개 이상의 암석 보호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빔베트카 암석 보호소 중 일부는 선사시대 동굴 벽화를 그 특징으로 하며 가장 오래된 것은 적어도 인도 중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의 것입니다. 이곳의 동굴 벽화는 석기시대의 춤과 사냥의 초기 증거뿐만 아니라 그 후대였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빔베트카의 안각화는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호주의 원주민 안각화와 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라스코 동굴 벽화와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이전 중부지방은 과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지각판 이동 이전에도 농업 이전 시대의 인간 정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가 제법 많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인도 중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마치 UFO나 외계인을 묘사한 듯한 고대 1만 년 이상 된 암벽화가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바스타르 부족들이 사는 지역에 칸케르 지역에 있는 차라마 지역의 울창한 정글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찬델리와 고티톨라 마을 아래에 있는 이곳은 라이프르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말 외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곳의 산악 부족과 함께 일하고 있던 한 인류학자 그룹이 매우 수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이계인을 묘사한 듯한 이상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주선으로 추정되는 현상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외신에 따르면 동굴벽화를 발견한 유명한 고고학자 바갑 박사는 당시 지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인류가 아닌 생명체의 여행자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것이죠. 바갑 박사는 벽화에서 코와 입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인간과 그 형태가 비슷한 존재들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3개의 다리가 달린 물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단지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러한 상세한 것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본 바로는 특히 이들 존재는 무기 같은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심지어 몇몇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벽화가 그려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처럼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그림이 거의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상하게 조각된 인물들은 무기와 같은 물건을 들고 있으며 그 뚜렷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특히 코와 입이 없었으며 어떤 그림에서는 마치 우주복을 입고 등장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인간형 존재, 그리고 헬멧이나 안테나처럼 보이는 것을 착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광선 또는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원반 모양의 우주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상의 종족이나 당시 그들이 목격한 비행체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림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 조상들로부터 작은 사람으로 번역되는 로헬라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사람, 로헬라들은 하늘에서 둥근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을 그들의 둥근 물체로 데려갔다. 그 후 한참을 기다려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던 것이었을까요? 한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벽화에 새겨진 그림들은 선사시대의 인간이 다른 세계의 존재를 보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상상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인간의 샤머니즘적 이미지이며 인간과 동물의 잡종 또는 기하학적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뿔과 더듬이 또는 영적인 광선이 있는 인물의 이미지는 샤머니즘의 예술에서는 매우 친숙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주복을 입은 인간이 아니게 보이는 종족처럼 보이는 이러한 명확한 이미지들은 단지 상상으로 그린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론가들은 이것이 고대에 실제로 그들이 목격한 것일 수 있는 마치 고전적인 비행지 없이처럼 보이는 모양의 물체는 그것이 어떤 대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어떤 종류의 희미한 흔적이 UFO의 뒤쪽에서 비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현지 고고학자였던 와싱 칸은 직접 그 이미지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체와 생물이 이 지역의 고대 생활을 묘사한 선사시대 동굴에 그려져 있는 다른 예들과 비교해 볼 때 이곳의 그림은 완전히 변칙적이며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가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왔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가 말한 이와 같은 만남이 실제로 고대에 발생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마나 샤스트라의 기록과 일치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인도 문명이 당시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나중에 비마나 샤스트라에 기록한 것을 이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겠죠.
어쩌면 이와 같은 설명은 차례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을 방문했던 또 다른 종족들의 여행자들의 도움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성립되었다는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 베다 문헌에는 비마나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라마야나는 비마나스를 창과 돔이 있는 이중의 원형 또는 원통형 항공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의 속도로 날아가며 매우 기이한 소리를 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마디아 프라데시에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닙니다. 미약인 비행체를 보았다고 주장한 그곳 사람들의 목격자들 중에는 2014년 7월에 당시 농수산부 장관이었던 라마크리슈나 구스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구스마리아는 자신의 공식적인 여행 중에 고대 동굴 벽화가 있는 곳에서 약 135마일 떨어진 다모 지역의 수카 마을에서 미약인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하늘에 있는 물체를 분명히 보았고 매우 날카로운 불꽃을 뿜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물체는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작물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본 그 미약인 비행체가 그곳을 지나가자 파파야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차티스가르의 고고학 문화부는 바스타르 부족 지역의 칸케르 지역에 있는 차라마 마을 근처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고대 암벽화들을 연구하기 위해 인도 우주 연구기구의 도움을 청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 고대에 그려진 벽화가 선사시대의 이 땅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인류 이외의 종족이 방문했다는 가설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선사시대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이들을 실제로 봤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그들이 상상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게다가 그곳을 발견했던 바갑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벽화 속에 그려진 것들에 대해 그 어떤 전문가도 반박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 속의 그림은 선사시대이니 당시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만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실제로 본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수상한 그림이 남아있던 동굴 위에 있는 두 마을의 거주자들 사이에는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하늘에서 내려와 몇몇의 주민을 데리고 영원히 사라졌던 작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로헬라 사람들이란 옛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상상을 통해 암벽에 그들의 그림을 남겨놓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본 무언가를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지구 밖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계, 이꼬르 우주 종족이라고 상상하게 되는 것은 그간에 경험한 수많은 쇠뇌에 의한 연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했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아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 위에서 온 것인지 또는 이 세상 너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인지는 여전히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 이곳은 과연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외의 모든 종족들에게 인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상상과 추측이 있겠지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신화 중 하나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바라본 인간들의 삶이 무척 고단해 보여 그는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은밀히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가연성 물질, 산화제, 그리고 열원과 같은 특정 물질이 올바른 비율로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꽃이 꺼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아무런 인간의 손길 없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소위 항상 타오르던 그 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로마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람에도 물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신성한 이집트의 신전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플루타르코스는 이집트의 주피터 아몬 신전의 문 밖에 있던 등불을 언급합니다. 그에 따르면 성전의 제사장들은 등불이 야외에 있었고 바람에도 비에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이러한 이집트의 사원에서 항상 타오르는 등불을 언급했으며 그는 이것이 악마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불꽃의 비밀은 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여겨졌으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알아낸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은 자들에게 지하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할 빛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므로 무덤이 봉인되기 전에 그 안에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을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죽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빛이 악령을 쫓아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곳인 키레네에 있는 아폴로 카르네우스 신전의 제단과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데바르인 신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40년 고대 로마 에반드르 왕의 아들인 팔라스의 무덤에서 등불이 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불은 무려 2000년 넘게 계속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입으로 불어도 물을 부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등불 그릇에 담긴 수상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전 작가인 파우사니아스는 2세기 그리스의 여행자이자 지리학자였는데 그는 고대 그리스를 직접 돌아다니며 집필했던 그리스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아테네의 미네르바 폴리아스 신전에 있는 금 등에 대해 썼던 것이죠. 그리스의 학자이자 시인이자 사서였던 칼리마코스가 만들었다는 이 등불은 연료를 보급하거나 등불의 심지를 깎지 않고도 1년 이상 꾸준히 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설적인 로마의 두 번째 왕인 누마 폼필리우스는 신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그가 정령에게 봉헌한 사원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빛을 창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누마가 당시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의 후계자였던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번개에서 전기를 끌어오려는 시도가 그만 잘못되어 사망하고 말았다고 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타는 등불이라는 것은 후기 고대와 중세 시대에도 묘사가 되었습니다. 서기 527년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시리아의 에데사에서 군인들은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에워싸인 성문 위의 틈새에서 항상 타오르는 등불을 발견했던 것이죠. 비문에 따르면 그것은 서기 27년에 켜진 것이었는데 그 등불은 나중에 결국 군인들이 파괴하기 전까지 무려 500년 동안이나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예힐르라는 프랑스 랍비는 기름이나 심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그의 집 문 밖에는 기름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서도 계속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 앞에 그의 등불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등불이 도대체 어째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비밀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집에 대한 수수께끼는 등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현관문을 반갑지 않은 방문객이 두드리는 경우에는 마치 안에서 밖에 등불을 조종하는 것처럼 불꽃이 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1534년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서 영국에 있는 수도원을 해산하라고 명령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무덤이 약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쿠셔에서는 콘스탄틴의 아버지, 그의 무덤에서 당시 불타고 있는 등불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그의 죽음은 서기 300년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은 무려 1200년 이상 켜져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 시대에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 있는 고대 무덤에서도 불타는 등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로마 정치가였던 치체로의 딸 뚫리올라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무려 약 1600년 동안 불타고 있던 등불과 함께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그 무덤의 천정 위에 등불이 매달려 내부를 밝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자 바닥에 떨림이 있는 듯 소리가 들렸고 갑옷을 입고 손에 일종의 무기를 들고 있던 조각상이 앞으로 움직이며 등불을 파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은 17세기 중반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한 젊은 스위스 군인이 고대 무덤 입구를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청년은 자신이 기대하던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1000년 이상 켜져 있었다고 믿어지는 불타는 유리 등불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매우 신기한 마음에 그곳 무덤에서 신비한 등불을 수도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사자들은 너무 놀라워하며 그곳에 조심히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자가 그만 실수로 그것을 엎어버려 그 등불이 망가지고 말았지만 그 신비한 등불은 몇 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의 히말라야 하부 마을에 위치한 고대 힌두교 사원인 주알라지 사원에는 영원한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사원의 이름이기도 한 주알라는 불꽃을 의미하며 알려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에 악마가 히말라야 산맥을 지배하고 신들을 괴롭혔을 때 신 비슈누는 신들을 이끌고 악마를 처단했다. 그 신들이 힘을 모으자 땅에서 거대한 불꽃이 치솟았다. 그러자 그 불에서 어린 소녀가 태어났다. 이 소녀는 사티라고 불렸고 프라자파티 닥샤의 집에서 자라났으며 나중에 시바의 배우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시바신을 모욕하자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바는 그러한 아내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 사티의 몸을 안고 상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다른 신들은 그의 분노 앞에 몸을 떨며 비슈누 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비슈누 신은 수다르샨 차크라를 방출하여 시바가 안고 있던 사티의 몸을 강타하여 산산조각을 내었다. 그러자 죽은 사티의 몸에서 조각들이 떨어진 곳에 51개의 신성한 샤크티 페트가 생겨났다. 사티의 혀는 주알라지에 떨어졌고 여신은 오래된 암석의 균열을 통해 흥결없는 파란색을 태우는 작은 불꽃으로 나타났다. 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한 양치기 소녀는 그의 소 한 마리가 항상 우유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소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숲에서 소의 우유를 마시고 성광처럼 사라진 한 소녀가 다시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소녀는 너무나 이상하여 왕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고대의 사티의 혀가 이 지역에 떨어졌다는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성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목동이 다시 왕에게 찾아와 또 다시 산에서 타는 불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결국 그 자리를 다시 찾게 되었고 결국은 불꽃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자 부미 찬드 왕에 의해 그곳에 사원이 지어졌고 사제들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무굴 제국의 황제가 누르푸르와 참바 악바르의 전투 후에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악바르는 한때 쇠로 된 큰 완반으로 화염을 덮고 물을 뿌려 그 화염을 진압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그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바르는 그곳에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과 다른 신도들을 죽여서 자신의 분을 풀었지만 그 후 이곳의 사원은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하라자 란지트 싱이라는 인도 시크교도의 왕국의 창시자는 이곳에 황금 차트라를 설치했고 란지싱의 아들 시에싱은 그곳의 문을 은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하나의 민요가 남아있는데 판잔판잔 판다반은 건물을 만들었네 라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판다반이 나중에 사원을 개조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증언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전설이 남아있는 이곳은 오랜 동안 순례의 중심지였으며 1년 내내 수천 명의 순례자가 계속해서 사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또는 수천 년, 수백 년간 외부 공구 없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고대 사람들이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배터리와 유사한 초기 형태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과 또 다른 그와 유사한 이론은 이집트인의 무덤에서 발견된 전구 모양의 그림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류 이집트 학자에 의해 전기장치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이론은 수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누군가 무덤을 열고 바닥에서 이상한 액체의 은방울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은방울이란 것이 혹시 수은이었던 것일까요? 수은은 유황, 소금과 함께 초기 연금술사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그것들을 조합하여 종종 마법처럼 보이는 것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몸, 혼, 영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세 가지 주요 물질로 여겨졌던 것이죠. 고대 연금술사들은 그것들을 조합하여 종종 마법처럼 보이는 것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계속 켜져 있던 등불은 일종의 수은 등불일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은 가열된 수은에서 이온화된 가스가 봉인된 무덤에 축적이 되어 빛의 연료를 공급하는 자가 유지 전하를 생성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면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 무덤에 축적된 가스가 외부로 방출된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또한 어째서 그토록 많은 무덤 강도와 고고학자들이 오래된 무덤을 열고 들어간 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보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그들은 무색무취의 수은 증기 중독에 노출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고대인들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방해하려는 자에게 그러한 유독하고 치명적인 저주를 내리려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자 나중에 무덤을 열 때 제일 먼저 봉인된 문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가스 또는 미신적인 악령 등이 미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덤 개방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675년 장 펠리스 피카르라는 프랑스 천문학자가 놀라운 관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은 기압계를 들고 있었는데 수은이 흔들릴 때마다 빈 공간이 빛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중에서 1705년 영국 과학자 프랜시스 호스크비가 정전기를 이용한 가스방전 등불을 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러시아의 전기기술자였던 바실리 페트로프는 다양한 종류의 방전식 광원을 발생시키는 전기아크 현상을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고강도 방전식 등불 중 하나는 바로 수은 증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대에 봉인된 무덤에서 가열된 수은으로부터 이온화된 가스가 축적이 되어서 빛의 연료를 공급하는 자가 유지 전하를 생성한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추측과 관련한 발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고학자들이 멕시코의 고대 폐허 도시인 테오티우아칸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인 깃털 달린 뱀의 피라미드 아래에서 다량의 액체 수은을 발견했던 것이죠. 지역 연구원들도 이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액체 수은이 어째서 존재했는지 또는 고대인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세 곳의 고대 유적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체 수은이 발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량의 수은들 아래에 아마도 그들의 중요한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래전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비로운 등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어디서 이처럼 위대한 비밀의 지식을 얻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많은 고대 신화와 기록 그리고 문서에서는 신성한 불꽃은 신들이 소유한 힘이었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강력했던 존재가 소유한 독점적인 지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영원히 불타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들과 함께 많은 고고학적 기록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죠. 고대부터 중세까지 인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및 기타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꺼지지 않는 불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170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불타는 등불의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물체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나 무덤 강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수백 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연료 없이도 탈 수 있는 등불을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발견된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에 대한 기록은 그러한 신비한 등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지만 그 신비한 불에 대한 탄생과 그것에 대한 사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 및 연구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들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는 찾아낸 유물들에 대한 의문을 전혀 제기하지 않는 반면에 일부는 기존 학설에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발견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인간 문명의 발전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러한 유물 중 하나인 수상한 원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물은 현재 남아메리카의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디스코 콜간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주선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하처럼 보이는 금속 물체가 고대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일까요?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디스코 콜간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은하 또는 나선 은하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에서 은하의 형성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추론일 뿐 은하의 나선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천문학자들은 대부분의 나선 은하가 평평하고 회전하는 별 원반으로 둘러싸인 중심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코 콜간테가 실제로 나선 은하의 표현이라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고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 중 일부도 고대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작품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야생동물의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동물의 기호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날짜를 가리키고 해성 충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양 천문학자들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서 악마의 별, 알골의 변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을 표시하는 해와 달과 별 또는 행성의 뜨거나 지는 방향에 맞춰 많은 사원들과 피라미드 그리고 기타 신성한 기념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이집트 아부 신벨의 장엄한 태양의 정렬 현상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이 모이게 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아부 신벨 사원의 축은 10월 22일과 2월 22일에 태양 광선이 성역을 관통하여 동상을 제외한 뒷벽의 조각품을 비추는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 건축가에 의해서 배치되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항상 어둠 속에 남아있던 죽은 자의 왕국과 그것과 연결된 신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아부 신벨에 모이는데, 이 날짜는 각각의 왕의 생일과 대관식의 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중요한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리우스별의 나선형 상승과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비문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이 날짜는 10월 22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별의 에너지와 신격화된 람세스 왕은 아문라와 라 호라크티 옆에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호라크티는 두 지평산의 호루스로서, 호루스는 일출과 일몰의 신, 특히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는 동쪽과 일출의 신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문서에는 그를 아누르와 연결하는 동쪽의 신으로 언급했고, 죽은 왕이 호라크티로서 동쪽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라는 아툼 호라크티로 설명되며, 여기서 아툼이라는 이름은 완료 또는 마무리를 의미하는 동사 tm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그는 완전한 자이자 세계의 완성자로 해석되며 창조적인 사이클의 끝에서 물의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창조자로서 신과 우주가 그의 살 또는 카로서 구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실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의 축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북회기선에 축적된 표류로 인하여 당시 사건의 날짜는 사원이 지어졌을 때 달랐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원이 원래 위치에서 옮겨졌다는 추정으로 인해 그 사실관계가 복잡해져서 현재 정렬이 원래의 위치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에 고대 문명이 이미 하늘을 연구하고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영역과 음력의 달력을 만든 데다가 나선 은하의 구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러한 지식은 급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므로 수천 년 전 당시 시점에서도 이미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문학에 대한 조상들의 심오한 지식에 대하여 현대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놀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인 디스코 콜간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흥미로운 인공물임에는 분명하며 현재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라파엘 나르코 헤레로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물은 약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이 물건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날개의 수가 우리 은하에 뻗어있는 날개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관찰된 은하수에는 노르마, 그리고 시그너스암, 세지테리어스, 스키텀 크럭스, 그리고 펄시어스의 4가지 주요 나선형 날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페루 원반이 실제로 나선 은하의 표현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모습은 태양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그들의 모체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모체 문화는 누구의 것이라는 걸까요? 그것은 1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잉카 이전에 페루 북부 해안을 번성하고 지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마야는 멕시코와 중미에서 번성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사막을 지배했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많은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많은 매혹적인 유물들을 발굴했지만 이 독특한 원반과 연관될 만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유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곳저곳에 연관지어 보아도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름다운 고대 유물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원반은 어쩌면 힌두 교도들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항공기였던 비만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현대 항공기와는 다른 비행체를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에 살았던 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기술의 일부를 가르치고 지구에서 자신들의 전쟁을 벌인 다른 세상의 메신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고대의 핵전쟁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사실이든 가설이든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든 간에 고대의 나성 원반 디스코 콜간테는 무엇인가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의 가운데는 둥글게 볼록하며 이어진 날개 모양을 세밀하게 커팅한 원형의 고대 유물은 고급 기술의 공구로 잘라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시 이처럼 매우 진보된 엔지니어링을 나타내는 기술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대 시대의 것이었으며 고급 엔지니어링을 가져온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찌되었건 이처럼 흥미로운 모양과 패턴이 있는 디스코 콜간테. 이와 같은 첨단 장치의 일부처럼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인공물이 탐험가들에게 의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유물들의 목적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무척 흥미로운 물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원반처럼 보이는 것이 발견된 것을 포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대 유물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조상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얼마 전 거의 1000년 동안 바위에 갇힌 무엇인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에 불과할지 몰라도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온천 근처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른바 악령을 가두어 두었다는 죽음의 돌로 불리는 하나의 화산암이 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관련된 신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 닿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시오마루 사마가 아니라 세시오 세키라고 불리는 이 화산암은 타마모노 마에의 고향입니다. 타마모노 마에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전설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오토 기조시라는 산문 서사에 무로마치 시대의 이야기에서 나오며 토리야마 세키엔이 곤약약기서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794년에서 1185년에 걸친 헤이안 시대 말기쯤에 벌어진 일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모조 또는 미쿠즈메라고 불렸다고 하며 자식이 없는 부부의 손에서 소중히 키워져 매우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가 18살이 되자 궁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도바 상황을 섬기는 관기가 되어서 타마모 마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지적인 박식함으로 인하여 서서히 도바 카미오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왕자와 그만 눈이 맞아서 그녀의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그를 돕기로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점차 병으로 시름시름 아프게 되었고 그 이유는 조정의 수석의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황의 건강 악화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음향사였던 아베 야스나리는 이것의 원인이 바로 타마모마에로 인한 것임을 간파하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아베에게 간파된 타마모마에는
아베의 진언으로 인해 그녀의 변신이 풀리게 되었고 그녀는 구미호의 모습으로 미야나키를 탈취하여 그만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현재의 토치기현 나스군 주변이었던 나스노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미야나카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도바 카미오는 일찍부터 나스노 영주의 요청에 응해서 토벌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우라스케 요시아키, 치바스케, 카미소스케 등을 토벌 장군으로 임명하고 음영사 아베 야스나리를 군사로 임명한 군대를 나스노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은 나스노에 도착하여 이미 꼬리 아홉의 여우로 변신한 그녀를 발견한 토벌군은 바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 아홉의 여우로 변신한 그녀의 요술 등으로 인하여 그만 군대는 많은 전력을 잃어버리고는 도발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미우라스케와 카미소스케 장군 등을 비롯한 장병들은 개들을 이용하여 여우 사냥 훈련을 시키고 그 개들이 여우를 추적하게 하여 다시 공격을 재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토벌군은 여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점차 구미호를 수세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구미호로 변신했던 타마모마에는 그곳에 나스노 영주의 꿈에 그의 딸의 모습으로 한 채 그에게 나타나 용서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꿈에 나타난 그녀의 호소의 의미가 바로 이제 타마모마에가 약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마지막 총공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세에서 미우라스케 장군이 쏜 2개의 화살이 그녀의 겨드랑이와 목덜미를 관통하게 되었고 카미소스케 장군의 장도는 또한 그녀 타마모마에를 베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꿈에 나타나서 호소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처참히 당하게 된 타마모마에 그녀는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렇게 구미호로 변신한 채 죽어버린 타마모마의 몸은 기이하게도 거대한 독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석에게 다가가는 인간이나 동물 등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은 나중에 이 독석을 세쇼세키, 즉 살생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도바 상황이 죽은 후에도 이 살생석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혼을 위로하고자 많은 고승들을 초청해 진혼을 하곤 했지만 결국 많은 고승들조차 그 도끼에 잇따라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1385년 겐노라는 승려가 돌을 부숴버렸고 그 조각들이 일본 전역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몇 개의 돌이 세쇼세키라고 명명되었으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근 갈라진 돌은 그 원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타마모마에 그녀를 모시는 신사는 도치키현 오타와라시의 타마모이나리 신사 그리고 나스마치의 나스온천 신사의 경내에 있는 규비나리 신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헤이안 말기의 이야기가 있은 후 무려 대략 1000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 3월 5일 갑자기 그 독석으로 불리던 돌이 그만 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도쿄 근처의 도치기현의 북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이 바위는 전설로 인하여 관광지의 명소였지만 이제는 방문객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악령이 다시 한번 대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부활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한 방문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만화였다면 구미호가 봉인을 풀고 해방되어 빙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2022년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으며 어떤 이는 나 진짜 무서워지고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갈라져 버린 세쇼세키라고 불리는 이 돌은 1957년에
해당 지역의 사적으로 등록되었으며 연극이나 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에서 여우는 변신의 능력을 가진 장난꾸러기의 영으로 자주 묘사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의 고향 등의 구미호의 출연은 매우 단골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이 구미호는 전설에 따르면 타마모노마의 정체가 바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서 당시 나이는 최소 2000살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영주와 왕들을 유혹하여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고대 인도 왕국에서도 한때 왕비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총애를 받던 왕비는 신비한 여성 탄드라 전문가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서 탄드라는 지식, 요가, 예절, 실천 등을 가르치지만 일부는 이것이 성적인 숭배 방법으로 강조되기도 했으며 벵골 지방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에 퍼지기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인도의 그녀가 탄드라의 전문가였다면 어쩌면 일본으로 건너와 관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추측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된 갈라진 세쇼 세키는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빗물이 내부로 들어가 돌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석은 실제로 몇 년 전에 비로 인해 그 모습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지 관리인들은 현재 이 바위의 잔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관광지인 만큼 어쩌면 갈라진 돌의 복원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라진 전설의 돌을 누가 복원하러 그 현장에 가려고 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타마모노마에가 죽어서 변했다는 세쇼 세키.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전설이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과연 2000년을 넘게 살아온 꼬리가 9 달린 여우였을까요? 또는 인도에서 건너온 요물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상상과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진실은 현재 누구도 알 수 없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랄 산맥에서 일어난 수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 위쪽의 나라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동쪽 멀리에 위치한 우랄 산맥. 그곳의 어느 언덕에는 과거 한 탐험대원이었던 9명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때는 1959년 1월 28일, 남성 8명과 여성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스키 탐험대가 마침 그곳을 출발하기 전에 서로 웃으며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랄 산맥의 미 탐험 지역의 탐사 임무였던 것이었죠. 이 10명의 탐험대는 그 구성원 대부분이 아주 능숙한 스키어들이었으며 이번과 비슷한 탐험을 수차례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캠프 지역으로 비지아이 마을을 선택했고 매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캠프 지역인 비차이 마을을 기점으로 탐험대 총 10명 중 9명이 출발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몸이 안 좋아서 마을에서 대기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계기였음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의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비차이 마을을 출발한 후 우랄 산맥의 목적한 부분을 탐험하고 다시 복귀하기로 한 날짜는 1959년 2월 12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탐험대장이었던 이고르 딜러로프를 선두로 그들은 이윽고 비즈하이 마을을 출발하였습니다. 모두 기운이 충만하고 웃는 모습으로 매우 활기찬 출발이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복귀 시한인 2월 12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탐험팀은 복귀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일이면 오려나? 길을 잃은 걸까? 등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루, 이틀,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결국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 구조대가 결성이 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는 그들을 찾아오리라 희망을 다짐하며 출발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구조대가 출발한 이후 드디어 탐험대의 첫 번째 야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탐험대의 것으로 보이는 옷과 스키 장비 및 탐험 도구들은 첫 번째 야영지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그들의 야영 텐트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조대가 발견된 당시의 텐트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으며 가로 세로로 길게 찢어져 너덜거리는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구조대는 심각성을 깨닫고 곧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일부 구조대는 사라진 탐험대 사람들을 찾아 다른 지역들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탐험대의 텐트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것은 누군가가 텐트 안쪽에서 나이프와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텐트를 찢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만 남기고 없어진 탐험대원들을 찾아 나선 후 버려진 텐트 근처를 수색하던 구조대는 곧 5구의 탐험대원 시체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꽁꽁 얼어붙은 동사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구조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종되어서 얼어 죽은 그 5명의 탐험대원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바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을 하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찢어진 텐트를 뒤로하고 그곳까지 도망치듯 와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동사했는지 말입니다. 곰이었을까? 늑대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괴물이었는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해보아도 추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습격받았다면 상처 등 외상이 있거나 먹이로 모두 먹어치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5명의 죽은 탐험대원들은 특별한 신체적 외상 없이 얼어 죽었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 탐험대원들은 조난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 및 처리가 되었지만 역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탐험대원들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애도하며 구조대는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나머지 4명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명의 행방은 결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던 터라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접어들면서 조사대도 서서히 힘이 빠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희망은 사라지려 하던 어느 날,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나고서야 그들의 나머지 4명의 탐험대의 사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실종된 4인 중에서 3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슴뼈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 탐험대원은 그녀의 혀가 깔끔히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깔끔하게 말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습격이라면 여기저기 뜯기고 물린 자국이 남았을 터인데 한 사람은 머리가 박살났지만 신체는 말짱하였고 또 한 사람은 가슴뼈가 박살났지만 나머지 신체는 또 멀쩡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 4명의 사체가 발견된 근처에 총총히 자라있는 전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한쪽 방향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모두 타서 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불이라고는 잊을 수 없는 엄동설한의 때였던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찾아 헤매던 그 사건을 조사하던 구조대는 알 수 없는 괴상하고 설명할 수 없으며 매우 참혹했던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러한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단은 모든 실종된 탐험대원들은 찾게 되었습니다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항들을 보며 구조대는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실, 그 산에는 탐험대 이외의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사실, 9명 모두 동시에 옷조차 입을 시간도 없이 쫓기듯 텐트를 도망쳤다. 세 번째 사실, 텐트는 밖이 아닌 안에서 날카로운 칼로 찢어졌으며 네 번째 사실, 5명과 4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영하 30도의 산속으로 옷도 잊지 않고 도망쳤다. 다섯 번째 사실, 5명은 동사했으며 나머지 4명은 어떠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몸의 일부분만 상해를 입었다. 여섯 번째 사실, 머리가 부서진 사람은 머리 이외에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으며 가슴이 부서진 사람도 가슴 부분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어떤 외상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물리적 충격은 차로 치인 것과 같은 큰 물리적 충격이어야만 가능한 힘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사실, 특히 혀가 없어진 여성은 반항의 흔적도 없었고 수술한 흔적이나 물리적으로 뽑힌 흔적 없이 깨끗이 혀만 제거당했다. 여기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추가로 시체들을 검사하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탐험대원들의 시체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피부가 살색이 아닌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 중 일부가 걸치고 있던 의복에서는 놀랍게도 상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서 서로 불안에 떨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한 것인지 이 사건은 곧바로 군부대로 이전되었고 그 조사 내용은 그들이 늘 그렇듯이 군사적 비밀 문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군부대는 그들이 발견한 산을 모두 봉쇄하였고 그 후로부터 향후 3년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하였던 것이죠. 당시 사건의 조사는 첫 5구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 발견된 5명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그들에게 사망에 이르렀을 만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 5월 발견된 4구의 시신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들 중 3명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데 필요한 외부적인 힘은 자동차 충돌에 필적할 정도로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시신에는 높은 압력을 가한 것처럼 골절과 관련된 외부 상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부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었는데 법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그것은 4구의 시신 모두 머리와 얼굴의 연조직 손상은 시신의 위치 때문에 사후에 발생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지역에 술록을 키우던 만시족이 그들의 땅을 잠식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들의 주변에 사망자들의 발자국만 보였었고 게다가 다른 어떤 다툰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만시족이 죽였다는 가설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신에 대한 타격의 힘이 인간이 행한 것으로 보기엔 너무나 강하다는 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1959년 5월 공식적인 결론은 강력한 자연력으로 인해 그 멤버들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자연사라고 결정지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수상하게도 파일은 비밀 보관소로 보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 연구가에 따르면 당시 무기 실험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30년 동안 침묵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1959년 당시
공식적인 조사를 주도했던 정직 경찰관이었었는데 그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1990년에 수상한 내용을 폭로하게 됩니다. 과거 당시 수사팀이 사건에 대한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팀이 비행구체를 보았다고 보고를 했었지만 그 후 이 주장을 기각하라는 지역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많은 개별적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지역 고위 관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들을 기각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 이 기이한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의 이론은 눈사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던 중 눈사태로 인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나무들이 다가오는 눈들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숲으로 달려갔을 거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 결과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있었다면 눈사태는 넓은 지역에 분포된 특정 패턴과 그에 해당하는 파편을 남겼을 것이며 분명히 이들의 시신도 모두 쓸려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 100번이 넘는 이 지역 탐사가 진행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신 지형 관련 물리학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연구한 결과 그러한 눈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텐트는 측면에서 무너졌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텐트에서 멀어지는 발자국의 패턴은 실제 또는 상상의 위험에서 당시 공포에 질려 달려갔을 사람들 치고는 텐트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모든 발자국들은 정상적인 속도로 걷는 사람들과 일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작스러운 눈사태와 같은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격렬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위를 도는 바람이 인간에게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초저주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바람이 산 정상을 지날 때 발생하는 초저주파는 등산객에게 육체적인 불편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공포 때문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텐트를 떠나 비탈을 따라 달아났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게다가 피해자 3명이 입은 충격적인 외상은 어둠 속에서 계곡의 가장자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바닥에 있는 바위에 부딪힌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으로는 군사 테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당시 캠프장은 소련 낙하산 지뢰훈련 경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큰 폭발 소리에 잠이 깨어난 그들은 공포로 인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텐트를 빠져나갔고 일부 대원들은 폭격을 견디다 얼어붙어 죽고 다른 대원들은 낙하산 지뢰로 인해 그만 치명상을 입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기에 소련군이 낙하산 지뢰를 실험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낙하산 지뢰는 지표면을 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동안 폭발하여 당시 그들의 부상과 유사한 특징적인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이론은 당시 하늘에 떠 있거나 떨어졌다는 빛나는 주황색 구체에 대한 보고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론으로는 방사능 무기의 실험입니다. 죽은 자들 중 일부의 옷에서 방사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죽은 이들 가운데 피부색이 오렌지색이 되었고 흰 머리가 되었다는 설명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성 분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했을 것이며 피부와 머리카락 변색은 미라와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소련 당국의 사건 은폐에 대한 주장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국내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은폐는 당시 공산국가였던 소련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표준 절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1980년대 후반에는 모든 디아틀로프 사건 파일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었던 것이죠. 한편 또 다른 다섯 번째 이론으로는
미국의 정찰기가 투하한 폭탄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기밀 해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1959년 상반기에 니즈나야 살다 근처에 그러한 비밀 임무가 있었다고 확인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찰기는 산간벽지로 비행하다 그만 자신들의 예상보다 지면에 더 가깝게 폭발한 포토 플래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그러한 폭발은 당시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뛰어나와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 중 일부는 미국 정찰기가 투하한 포토 플래시 폭탄으로 인해 직접적인 부상을 입고 그만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6번째 이론으로는 당시 또 다른 수상한 보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등산객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북쪽 하늘에서 매우 이상한 주황색 구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959년 6월부터 3월까지 매우 다양한 독립적인 목격자들과 기상청과 군대를 포함하여 그곳 인접 지역에서 그것과 유사한 구체가 계속해서 관찰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격은 1959년 조사에서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수년이 지난 후에야 여러 증인들에 의해 폭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상한 주황색의 구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수상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당시 탐험가들의 휴식을 위한 그들의 텐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들은 어째서 그 추운 곳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할 만큼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텐트는 어째서 안에서 밖으로 모두 찢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시신 2구는 눈이 없었고 한 구는 혀가 그리고 또 한 구는 눈썹이 없었던 것일까요? 만일 동물이 먹어치웠다면 어째서 나머지 부분은 먹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피부는 어째서 오렌지색이 되었으며 머리는 하얗게 변색이 되었고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밖에도 정체물을 괴물의 공격설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접했기 때문에 모두 몰살을 시켰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공식적인 조사 결과처럼 강력한 자연적인 힘에 의한 사망이었을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이 지역의 산길은 나중에 이들의 그룹을 기념하여 디아틀로프 패스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약 1700m 떨어진 죽은 산 또는 조용한 봉우리를 의미하는 콜라샤클의 동쪽 경사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눈에 띄는 암석은 이제 그들을 기념하는 곳이 되었으며 이곳은 최종 캠프의 실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이고 봉인이 해제되어 비밀 문서에서 밖으로 나와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지역을 찾는 이들의 애도는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07년) 어느 날 경주에서 동해안 마을로 우편 배달을 가던 우체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토암산의 동산령을 넘어가던 그는 동해안 쪽으로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번곡 근처에서 능 같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입구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엔 무너진 천장 사이로 돌부처가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심히 그것을 보던 그는 정확한 장소를 기억한 후에 다시 우편 배달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본 사실을 당시 일본인 우체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가들의 현장 답사로 석굴의 존재가 밝혀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통감 직접 경주로 내려와 석굴을 시찰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석굴암이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기록에서 이미 석굴암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으며 우체부가 발견했다는 1907년보다 무려 16년 전인 1891년에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해서 그 석굴암이 보수되었다는 내용의 토암산 석굴 중수 상동문에 의해 이곳이 실제로는 잊혀진 곳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는 달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속도가 매우 느렸을 당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일제문화사업의 홍보수단으로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천장 30%가량이 이미 구멍이 생겨 흙이 쏟아져 내려왔고 불상의 코는 깨져 있는 데다가 받침대도 매우 심하게 갈라져 파손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불상이 파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 조선 통감부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부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들의 무게가 워낙에 무거워 그것의 이전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차라리 일본에 반출하려고 시도도 하였으나 당시 현지 관리가 이를 거절하게 되자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이곳을 시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생각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일부가 되었으니 어디에 있던 상관없다고 결론짓게 되어 굳이 힘들게 일본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석굴암을 제자리에 두되 현지에서 보수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1910년 8월 29일에 순종 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하게 된 한일 병합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된 사건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실질적 작업들은 끝나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장악의 방해 세력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제거되고 1907년 정미조약으로 행정권 제거와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1909년의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사라지고 그 뒤에 경찰권까지 제거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석굴암 발견 당시가 명목상으로는 대한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장도 일본이었고 모든 권한을 일본이 행사하고 있었던 때여서 앞서 이야기한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던 시절에 여러 차례 걸쳐 전면적인 수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혹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보수할 때 석굴암은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 천장이 무너져 불상이 직접 비를 맞는 상태였고 주변 불상들의 배치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반 이상이 돌과 흙에 파묻혀 있었고 그 틈새마다 잡초와 넝쿨 그리고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에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고 콘크리트가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죠. 윗면상으로는 수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석굴암을 복원 불가능한 형태로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본존불 석굴 아래 지하수가 모여 밖으로 배출되는 수로 장치는 기존에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석굴암 아래로 흐르던 지하수를 차단하여 물길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수로 인해 차가워진 돌에 수분이 맺히게 되고 석굴암의 바닥과 천장 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석굴 바닥의 온도는 불상이 위치한 위쪽보다 항상 낮아서 이슬은 원래 바닥에만 맺혔던 것이죠. 과거 신라 사람들은 아주 작은 온도 차이에도 물 분자의 이동이 차가운 쪽에서 저하되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잘 이용하여 무려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버텨온 석굴암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방출로 인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당시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였던 석굴암의 원리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따라서 단순히 땅속에 콸콸 흐르는 샘물을 아연관을 이용하여 빼내자 바닥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석굴의 벽면의 표면과 내부에 결로가 생기게 되었으며 불상에도 이끼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보수 작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이 석굴암의 화강암 벽까지 손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자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천장의 방수를 위해서 아스팔트를 바르고 지하 배수로의 방향을 바꾸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과 1934년에 이끼를 없애기 위해서 증기세척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 증기세척으로 인하여 불상과 조각들이 많이 마모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보수 비용은 모두 22,726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고대 석조 문화 지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석공 장인들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보수에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자들은 자벽 인부만 조선인을 썼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원 이전에 찍은 사진 몇 장은 일본인이 찍어서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복원 공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물론 관련된 사진조차 제대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료나 사진들은 실제 복원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해방이 되었고 1960년대인 우리 손으로 석굴암의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유네스코에서 석조 문화재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조차도 우왕좌왕하다 복구공사 취소 및 재설계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충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내부의 습기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중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씌웠던 돔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는 여름철이 되자 온도와 습도의 불균형을 발생시켜 석굴 벽면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수준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서울대 기계공학 교수가 투입이 되어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밀폐하여 에어컨으로 유지하게 된 석굴암은 참배객들이 석굴암 불상 주위에 10대 제사상과 11명 관음상으로 둘러싸인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참배하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은 신자들을 위해서 불상 주변을 도는 방식의 참배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고 에어컨은 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복원 시 세밀한 자료가 남아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연구하여 제대로 복원이 가능할 테지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독립적 연구 없이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오늘날 한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명승고족으로서 통일 신라시대 조형미술의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 종교예술,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실현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에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석굴암 속의 본존불의 위치와 크기, 벽면에 부조화된 불상들의 배치와 원형의 본방의 모양과 함께 천정을 이루는 동 구조 등의 조화로운 배치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치밀한 수리과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청계석의 위치나 본전 뒤의 광배의 위치, 채광에 이르기까지 수학적인 비례에 근거하여 참배자를 배려한 석굴암 조형에는 매우 놀라운 과학적 지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존상의 구체적인 비례를 본다면 그 얼굴 너비는 2.2자, 가슴폭은 4.4자, 어깨폭은 6.6자, 양 무릎의 넓이는 8.8자로서 이것은 각각 1대 2대 3대 4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1.1자는 본존 불상 자체 총 높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로마 신전의 건축가였던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서에 나오는 균제 비례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독창성은
고도의 축조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도명의 360개의 판석으로 교묘하게 구축된 천장은 꼭대기에 연화문을 새긴 원판을 덮개 돌라하여 청개로 삼고 있으며 그 무게는 무려 20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돔형 천장 구조라는 기본 틀에 쐐기둘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게의 균형 장치를 더하여 돔형 구조의 약점을 보강한 첨단 지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쐐기돌은 도명의 천장 밖으로 길게 나와 있어 그것이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윗돌이 아랫돌에게 전하는 힘을 상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석굴암 천장의 아랫돌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한 돌이 따로 아래로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석굴암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석상 표면의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과학적인 조치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절묘한 통풍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였는데 석굴암 주실은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밑에 벽석보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석 사이에는 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공기가 유통되면서 석굴암을 환기시키고 있었음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순환 장치인 빛이 들어오는 창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밖의 석굴 외벽에는 두께가 10cm가 넘는 돌들이 무려 석자나 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돌들은 얼기설기 얽혀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갈층을 통해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석실 내부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석굴암의 본전불 대자 및 바닥에 암석 기초층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해서 바닥의 온도를 벽면의 온도보다 낮춤으로써 불상 표면의 결로를 사전에 방지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굴암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대 과학의 비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석굴암은 본래 석불사라고 불렸으며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를 이룬 경덕왕식이 재상이었던 김대성과 이성룡이 창건해서 774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조각 난이도가 높은 돌인 화강암과 청석류가 많아서 인도처럼 석굴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배치는 석가모니가 가장 많이 설 법한 인도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석가모니의 불이 그 가운데 있고 주변을 10대 제자와 8부 신중 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석불사라고 불렸던 석굴암은 점차 그 존재감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정시한의 산중일기, 정선의 교남명습첩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석굴암이 관리되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조선시대에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점차 잊혀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565m의 산 중턱에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 말기의 전국적인 의병 활동으로 스님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절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굴암은 건축기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내부 조각상들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불상의 명호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오른손은 땅을 그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항마 촉지인의 모습은 본래 석가불만 취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인 학자들은 석가열애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신라 때의 불상은 항마 촉지인을 했음에도 아미타불인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창건자 김대성의 설화에서는 그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는데 만일 전생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아미타불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에는 미륵불이 과연 어느 나라에 강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상 주변의 10대 제자는 석가모니의 제자이므로 학계에서는 열의 9은 석가열의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석상 이마에 보석이 큰 게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석이 햇빛에 닿으면 그 빛이 멀리까지 비추게 되는 곳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불상이 바라보는 쪽에 문무대왕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방향이 일출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동해의 아침 햇빛을 불상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태양 숭배 사상에 이것을 연관시키려는 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불상에 채색도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석굴암은 갖가지 추측 가능하지만 오묘한 비책에 의해서 공기 맑은 대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신라 경덕 왕 때인 8세기 중엽에 착공이 되어 그 이후로도 무려 1200년 이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현대의 첨단 공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석굴암의 비밀 공법이 모두 밝혀져서 위대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던 그 시절 그 원형 그대로 되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언덕 사이에 좁은 계곡 기슭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호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영국 글래스톤베리와 그 주변의 신성한 풍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처럼 보이는 이곳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붉은 샘물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일명 피의 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쉬지 않고 흐르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을 마시고 위안과 평화 그리고 영감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에 의해 성지로 여겨지며 이어가려는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의 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잔을 이곳에 묻었고 그 후 땅에서 기적적으로 샘솟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구로부터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비하게도 끊임없이 수천 년간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은 무한한 생명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물을 둘러싼 정원은 드루이드, 이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이 수세기에 걸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신화에서 영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접촉점은 우물 덮개를 그 경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맞물려진 원은 물고기라는 뜻의 베지카 피시스로 알려진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우물 뚜껑 디자인에서 창이나 칼은 이 두 원을 이등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아사왕의 검이었던 엑스칼리버를 참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인근 글래스톤베리 수도원에 묻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우물은 적어도 200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필립 라츠는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부싯돌을 발견했으며, 근처에서 철기 시대 도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것들도 최근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2009년 엑서터 대학교 지질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우물은 베네드 센지의 깊은 대수층에 의해서 그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물은 하루에 11만 리터라는 매우 경이로운 양이 샘에서 솟아나게 되며 가뭄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철 침전물은 용이된 산화 제1철이 표면에서 산화가 되어 침전되기 때문에 물에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온천처럼 물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 우물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스프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샘은 같은 대수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색이라는 점이 또한 재밌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신화에 따르면 이 우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성배를 그 속에 숨겨두자 즉시 물이 붉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설과 함께 이곳의 우물은 성배의 존재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풍요로움을 연결시킨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물의 붉은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된 녹슨 철못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우물을 기록한 맘스베리의 윌리엄에 따르면 물은 때때로 붉게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의 물은 인간의 피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물은 붉고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응고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곳의 물은 따뜻한데 우물의 지하수가 지표면의 온도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았으며 겨울에도 우물 근처의 장미는 피지만 멀리 있는 다른 식물과 꽃들은 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래스톤베리의 홀리톤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배 우물 정원에 핀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에 대한 지역 전설에 따르면 앞서 잠시 언급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지팡이를 우물 근처의 땅에 박았을 때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배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여겨지는 우물은 여러 창작물에 그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기한 여러 전설들과 함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병을 채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자머리 분수 형태의 이 우물은 글래스톤베리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걸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순환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곳에 덕계를 설계하고 기증했는데 이것은 1919년 세계대전 이후에 기증된 것이고 그것은 고대 신성한 물고기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상징은 정원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존재의 이중성과 단일성에 대한 측면을 생각나게 하고 붉은 물은 정원을 따라 흐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심어 나무로 자라났다고 하는 가시나무에서 유래하여 확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봄과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데 그것은 또한 서부 콘월의 대서양 연안에서 북해와 동쪽으로 가는 두 개의 강력한 지맥이 만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물과 정원은 1년 내내 열려 있으며 2001년에는 세계 평화의 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곳에 가신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용 주차장 말고는 오직 자전거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처럼 덜 심각해 보이는 영상은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위한 영상들에 비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두 다루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걸 알면서도 채널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을 어째서 자꾸 만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영상도 재밌게 봐주실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카톡이나 블로그, 기타 SNS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